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3년 전 이혼을 하고 현재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매일은 아니고 가끔 이곳에 들려서 올라온 사연을 듣고는 했는데요. 이런저런 사람들 사는 얘기를 듣다 보니 제 얘기도 이곳에 적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제 사연 읽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싶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남들이 쉽게 접하지 못할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어서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껏 부유한 집안 형편에 내리막길 없이 늘 잔잔하게 평탄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삶이 내리막길, 아니 가파른 절벽길이 생겨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어요. 어쩌다 제가 절벽길을 마주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쯤에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 집안은 엄청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흔히 볼 수 있는 되게 평범한 집안이었죠. 반면 저희 집안은 남편과 다르게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가진 게 많은 분들이라 그런지 어떤 일이 닥쳐도 조급해하지 않고 늘 여유가 넘치셨어요. 평소에도 돈 많다고 유세를 떨지 않는 인자한 분들이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공부하라는 말 대신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딜 가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인품이 먼저라면서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추라고 하셨었죠. 저는 그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 지금도 저희 딸에게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른들 말 중에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집안은 친정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정 아버지도 남편을 많이 아끼고 좋아했었어요. 친딸인 제가 질투가 날 정도로 하루 종일 정서방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좋은 게 생기면 저희 남편한테 제일 먼저 주고 가끔은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돈도 턱턱 주시더라고요. 제가 달라고 할 땐 며칠 동안 옆에 붙어서 징징거려도 안 주더니 남편한테는 어찌나 잘 주던지 누가 보면 남편이 아들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평상시에 제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싫진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님께서 저 대신 시댁을 챙겨줘서 늘 고마운 마음이 컸죠. 아버지는 늘 출장 갔다 오시면 남편 선물과 시부모님 선물을 사서 제게 챙겨주셨어요. 하나뿐인 딸 이렇게 점수 따서 이쁨 받아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 덕분인지 저는 시집살이 하나 없이 공주 대접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가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수고했다고 팔이며 다리며 열심히 주물러주기 바빴고 시댁 식구들은 가끔 제가 시댁에 놀러가서 뭐라도 거들려고 하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낸 지 8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천천히 가질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바람에 저희 둘 다 당황했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와 다르게 경사났다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좋은 게 좋다고 이왕 임신한 거 정말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죠. 제가 첫째가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시부모님께서 서운해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딸이면 어떠냐고 아들은 다음에 낳아도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시부모님을 보고 괜히 눈물이 나서 아이처럼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가 식당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오니까 시부모님이 당황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 가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들 못 낳아서 집 가면 구박받을까봐 우는 건 줄 아셨대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딸을 낳았어요. 딸이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저희 집에서 웃음이 끊길 날이 없었어요. 얌전해서 잘 울지도 않고 잘 시간 되면 잘 자고 효녀가 따로 없었죠. 특히나 저희 애가 다른 애들과 다르게 사람을 잘 보고 잘 웃는데 웃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루가 다르게 훌쩍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재미에 살았었어요.
저희는 딸아이를 낳은 지 2년 만에 둘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임신과 동시에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때부터 시댁 식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은 어찌 된 게 3대는커녕 3일도 못 갈 만큼 재산이 모조리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친정집만큼은 지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한 뒤로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각자 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 관리 당신이 했었잖아. 이제 각자 하기로 하자. 내 통장 어디 있어? 이번 달부터 내 돈은 내가 관리할게. 갑자기 왜? 언제는 내가 재무팀에 있어서 돈 관리 좀 해달라더니 당신 혹시 돈 필요해? 돈 필요해서 이러는 거면 필요한 만큼 내가 줄게. 아니, 그건 아니고 남자가 그래도 수중에 돈을 들고 있어야지. 언제 급한 일 생길지 모르잖아. 그리고 아버님 회사 부도나셨다며?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 도와줄 돈 없어. 뭐야, 나 돈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서운하게 꼭 그렇게 말해?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한테 손 벌릴 일 없어. 그럼 됐고, 일단 내 통장 줘. 이번 달부터 내가 관리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어. 제가 아버지 회사 망했다고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저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하니 제 입장에서는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남편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딸인 저보다 남편을 더 챙겨주고 아껴줬는데 저렇게 말하면 어느 누가 안 서운하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뭐라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지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틈만 나면 저를 시댁에 호출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시켜먹고 계시더라고요. 임신 초반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했지만 두 번째 임신은 괜찮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면서 저를 시켜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나로 모자라 첫째 딸한테도 막대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딸이라고 할까봐 겁나서 일부러 아이 성별도 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또 저를 호출하셔서 친구들 올 거니 빨리 와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필 제가 첫째랑 다르게 둘째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했었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으려고 해도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한번 참아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잠깐 제가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듣고선 들고 있던 소쿠리를 제 쪽으로 던지시더라고요. 더럽게 음식 만들면서 뭐하는 짓이야? 왜? 아주 토를 해라 토를 해. 지금 내가 음식 좀 만들라고 했다고 시위하는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아서요.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헛구역질한 음식을 덜어서 어떻게 먹어? 다 갖다 버려! 하여튼 간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결국 했던 음식들을 다 버리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 옆에 와서 음식을 집어 먹으시더니 맛이 이게 뭐냐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이게 다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러는 건 줄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시댁 식구들한테 무작정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 5개월 정도 됐을 때가 추석이었는데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기억이에요. 몸이 좋지 않아서 남편 먼저 보내놓고 저 혼자 뒤늦게 시댁으로 향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씀을 안 드린 건지 제가 들어가자마자 화를 내시더라고요. 네가 아직까지 부잣집 공주님인 줄 알아? 명절에 시댁에 와서 일을 도와야 할 거 아니야? 멀쩡한 며느리 두고 늙은 시애미가 이걸 다 준비해야겠어?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1시간밖에 안 늦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한테 버릇없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굳이 말대답해야겠어? 당신이 아프다고 말만 해줬어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화 안 내실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잖아. 아니다. 그냥 말을 말자. 싸울 힘도 없다.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어? 어머님, 말 한번 잘 꺼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 입에서 저희 부모님 얘기 나오니까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지금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나 싶어서요. 저는 정말 틀린 말 한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화가 나신 건지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부어오르는 뺨을 어루만지면서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와 친구 집으로 갔어요. 발갛게 달아오른 뺨을 보고 괜히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대충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말하고 연휴 끝날 때까지 친구 집에서 지냈었어요. 걱정하시는 것보다 시댁 식구들한테 실망하실 게 커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친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됐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저만 참으면 다 괜찮을 것 같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어찌저찌 시댁 식구들의 횡포를 견디고 둘째를 출산하게 됐어요. 둘째를 낳고 보니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더라고요. 아들 얼굴이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 많이 닮았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하는 동안 한 번도 아들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자라고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저희 딸이 동생 보려고 다가가면 시어머니께서 못 보게 막더라고요. 더러운 손으로 만지는 거 아니라는 둥, 애 얼굴 닳는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하면서 딸에게 화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딸을 안아들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왔었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저 혼자 딸아이를 안고 오니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놀라셨죠. 그간 시댁에 있었던 일을 전부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그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냐고 난리셨어요. 애들을 봐서라도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애들 지키려고 계속 거기 있었다간 제가 먼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주고 남편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딱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나가보진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저희 부모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따님이 이혼 서류를 저희 집으로 보냈던데 알고 계십니까? 이혼 서류를 보내도 저희가 보내야지 무슨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다 있답니까? 저희 딸이 이혼 서류 보낸 게 왜요? 보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신들이 뭐 잘난 게 있다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까놓고 말해서 사업이 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따님을 계속 걷어주면 감사하다고 해야죠.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이혼 서류를 보내니 정말 저희 입장에서 황당하네요. 혹시 사돈께서는 입으로 똥 싸는 게 취미십니까? 누가 누굴 걷어줘요? 그럼 저희가 이제껏 쥐뿔도 없는 그쪽 아들 걷어준 건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저기요 사돈, 제가 입으로 뭘 싸요? 지금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이러실까? 지금 저희가 사돈네들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미안한데 이 집만 해도 당신들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요. 저희는 손해볼 거 전혀 없는데. 어차피 이혼하는 건 애들 문제인데 언제까지 마마보이처럼 어머니가 나서게 할 건가 정서방? 뭐? 누가 마마보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당신 딸도 안 나오고 당신이 나서고 있잖아. 왜 나는 나서면 안 되는 건데? 어? 아우 시끄러. 저기요 아주머니. 아주머니께서 이때까지 저희 귀한 딸 괴롭혔다면서요. 지금까지 딸 혼자 당신들이랑 맞섰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나서는 것도 안 되나? 시어머니께서는 빽빽 소리만 지를 줄 알았지 저희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못 이기더라고요.
어휘력이 딸리니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시다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당장 이혼시키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손녀는 데리고 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손자는 자기 핏줄이라면서 절대 못 준다고 했다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딸을 어디서 주워온 줄 알겠더라니까요. 아들이 남편이랑 너무 쏙 빼닮아서 어차피 데려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합의 이혼을 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댁에게 조금 더 있다고 판정이 나서 저는 위자료를 조금 챙기고 완전히 헤어졌어요.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게 됐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순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말도 얼마나 잘 듣던지 이쁨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집안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거리셨어요. 평생 회사에 앉아만 계시다가 난생 처음 몸쓰는 막노동을 해보셨어요. 역시 나이도 있으시고 고된 일을 처음 해보시니 하루 만에 알아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셨지만 좀처럼 집안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였어요. 끝까지 친정집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집이 크니까 파는 것보단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월세나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두 분이서 살만한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그렇게 해도 돈이 남았었거든요. 부모님은 제 말처럼 본가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 내어주고 그 돈으로 투룸 월세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갈 준비를 하려고 짐을 싸고 있었죠. 이삿짐 정리를 하는데 서랍 안에 자물쇠로 잠긴 낡은 상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비밀번호를 몰라서 결국 칼로 상자를 잘라버렸어요. 낡은 상자 속엔 상자만큼이나 낡은 땅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들어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몰래 숨겨놓으셨던 땅 같았는데 명의를 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서와 함께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나 집안이 망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제 이름으로 땅을 사두셨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몇 수 앞을 내다보고 계셨던 건지 저희 부모님이랑 편지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현재 그 땅 시세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알아보니 현재 하늘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서 자꾸 저한테 땅 팔라는 전화와 문자가 왔었는데 저는 당시에는 단순하게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만 알았었어요. 아버지 사업하고 있을 때 연락 왔으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때문에 일어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현재 사업 말아먹어서 다 잃었는데 무슨 땅을 말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한 땅이 바로 이 땅들이었던 거예요. 이 땅들도 알고 보니 최근에 갑자기 시세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저희 집안은 지혜로우신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돈방석에 앉게 된 거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땅 문서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도착해보니 삐까번쩍한 번화가 사이에 폐건물이 하나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나가다 한 번씩 본 적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도대체 저기는 나중에 뭘 하려고 저렇게 해놨나 했었는데 그게 제 건물이었던 거죠. 저는 폐건물을 보다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그동안 일하면서 모았던 돈이라고 아버지께 주면서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건물 리모델링해서 이제 임대료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통장을 받으시더니 통장에 얼굴을 묻고 우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선 조용히 뒤돌아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귀한 딸 코 묻은 돈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돈은 또 언제 이렇게 모은 거야? 나 이거 못 받아. 절대 못 받아.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덥석 받아? 아빠, 그런 것 치곤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아빠 손에 들려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받아. 딸이 주는 선물이야. 그동안 이렇게 키워준 것도 고맙지 뭐. 그래. 일단 네가 나한테 그렇게 주고 싶다고 하니 받기는 할 텐데 언제 이렇게 모은 거야? 생활비로도 모자랐을 텐데. 아빠 딸 재무팀에서 일하잖아.
그래서 돈 관련된 건 엄청 철저한 거 알지? 쓸데없는 거 안 사고 모으면 그만큼 모을 수 있어. 그래도 나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았다.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오시길래 오히려 제가 더 덤덤한 척, 씩씩한 척 했어요. 사실 하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언젠간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따로 모아왔던 돈이었어요.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버지는 투룸으로 이사 가려던 것도 취소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가 제가 준 돈으로 건물을 다 뜯어 고치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딸이 선물해준 건물이라면서 어찌나 애지중지 여기시던지 제가 용역업체를 쓰라고 해도 본인들이 직접 청소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셔서 결국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러다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평생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모두가 예상하셨듯 그 사람들은 바로 저희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청소하러 나가셨다는 말에 같이 점심 먹으려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건물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어느 한 식당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건물 옆에 새로 생긴 식당이 전 남편 가게였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보고 멈칫했고 그들도 저를 보고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마침 저희 부모님께서도 청소가 끝나셨는지 청소용품을 들고 나오고 계셨어요. 드라마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한지 모르겠어요. 고무장갑을 낀 채 청소용품을 들고 나오는 저희 부모님을 본 전 시어머니께서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면서 팔짱을 끼고 저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사돈, 아참, 이제 아니지? 아주머니께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 건물에서 청소하시나 봐요. 혜지야,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안 들리니? 똥개가 앞에 있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기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가던 길이나 계속 가세요. 저희 아세요? 자존심은 여전하시네. 그쪽 꼴 보니 저도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부잣집 사모님께서 어쩌다 남의 건물 청소나 하고 계실까? 내가 건물 청소를 하든 뭘 하든 뭔 상관이시래? 그쪽은 엄청 대단한 일 하고 있나 봐요. 저희가 이번에 식당 하나 차렸거든요. 옆에 있는 저 식당인데 언제 한번 드시러 오시던가. 아 맞다. 저희 가게 메뉴가 좀 비싼데 드시러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전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전 시어머니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으시고요. 저희 가족에 대한 비아냥거림으로 전 시어머니의 입은 쉬질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하려나 볼참이었는데 저희 건물에서 일하시던 분이 나오시는 순간 전 시어머니의 입에서 더 이상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사장님들, 오늘도 청소하러 오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세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업체 한번 안 쓰시고 매번 이렇게 직접 청소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에이, 아니에요. 제 건물 제가 청소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안 그래도 저희 딸이 업체 쓰라고 난리더라고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저희가 하는 게 마음 편해요. 두 분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커피 한 잔씩 드릴까요? 저희가 이번에 신메뉴 개발했거든요. 여기서 일한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이제껏 임대료 한 번을 안 올리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지금같이 경기도 안 좋을 때 임대료까지 올리면 자영업자는 뭐 해먹고 살아요.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하는 거죠. 신메뉴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한 잔 마셔볼까요? 저희 어머니와 세입자의 대화를 듣던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만히 서서 눈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은 세입자를 따라 신메뉴 맛보러 카페 안으로 들어가셨고 곧이어 저도 뒤따라 들어가려는데 전 시어머니께서 제 손목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전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제게 묻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아까 전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그랬듯 똑같이 팔짱을 끼고 무슨 할 말이라도 있냐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제가 할 말 있으면 빨리 하라고 하니 저게 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방금 들은 그대로라고
저 건물 저희 부모님 건물이라고 말했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꼭 대답을 해야 되냐고 말하고 카페로 들어왔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와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몰래 지켜보니 뻥진 표정으로 서 있다가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더니 주랭랑 치시더라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꼴이니 아까까지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저는 그동안 당한 수모들에 대해 한 방 먹인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발목을 잡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저희가 다시 부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들러붙기 시작했죠. 저희가 마주쳤던 그날 이후로 부모님 건물 앞을 기웃거리시면서 친한 척을 하셨나 봐요. 사돈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에 어머니가 기가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전 남편도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을 피해 부모님은 용역업체에다가 건물 청소를 맡겼고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주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사를 가지 않았으니 시댁 식구들은 친정까지 와서 들러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주방에서 소금을 들고 나와 대문 앞에 있는 그들에게 뿌렸어요. 그 정도 했으면 자존심 상하고 지칠 만도 한데 매일같이 찾아오더라고요. 저희는 참다 못해 그 집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간 후로는 시댁 식구들을 마주치지 않게 됐고 진작에 이사를 갈 걸 그랬나 싶었어요. 그로부터 반년 뒤에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죠. 시댁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한 알바생의 고발로 반찬 재사용 논란이 생긴 건데요. 알바생이 찍어놓은 증거 영상을 보니 빼도 박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뉴스를 보며 혀를 찾고 망신살도 이런 망신살이 없었어요. 제 딸도 뉴스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짓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동안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서 미안했는데 딸도 시댁에 대한 마음이 저와 같았더라고요. 저렇게 뉴스까지 났는데 식당은 잘 될 리 없었고 손님이 완전히 끊겨버리자 식당 문을 닫게 됐어요. 막상 저런 상황이 오니 통쾌하기보다 제 딸아이의 아빠라서 그런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저와 딸에게 한 행동을 곱씹으며 상처 준 만큼 돌려받는 것뿐이라고 독하게 마음먹었죠.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도 더 잘 지내고 있어요. 딸도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아빠 없이도 씩씩하게 잘 커주고 있고요. 저와 저희 부모님도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딸이 남편보다 저를 닮았는지 어린 게 똑 부러져서 벌써부터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딸아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이 각박한 세상을 잘 버티고 있어요. 딸아이를 안 낳았으면, 아니, 딸아이를 안 데리고 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으면 분명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딸아이가 지금처럼 저희와 추억 많이 쌓으면서 행복하고 씩씩하게만 자라주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해도 되니까 오래오래 제 옆에 있으면서 건강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패했다고 바로 좌절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처럼 언젠가는 정말 특별한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꽃길만 걸으셨으면 해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